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짓고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홍 대표님은 이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또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이런 칭호로 더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하는데, 또 베스트셀러 도대 역사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다 난리였는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작년만큼 뭔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던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더 급등시키는 요인이었다라는 게 네. 역설이죠. 네. 특히 임대차 3법은 좀 오늘 이야기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네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법이었다. 그러니까 법에 담겨 있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임대로 이렇게 자가가 아닌 임대 상황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부여한다. 이건 좋은 법이죠. 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해주는, 다시 말해서 주택, 임대주택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은 법이 아니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법이 일단 그 뒤에 안 그래도 6.17로 인해서 그 재건축 조합원들 실거주 요건 강화되면서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줄고 있는 중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부터 실거래가의 상승, 이게 다시 또 서울 외곽 그리고 지방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불장을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규제 대책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집값이 뭐 여러 가지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만, 뭐 KB 자료로는 2006년에 이어서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한 해가 또 작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세종시는 44%가 올랐다고. 믿어지지 않는 숫자죠. 작년은 그렇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올해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5% 이상 오르지 네네. 않겠냐, 그 정도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질문 중에서는 올해만큼 오를 것이다. 이유라든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좀 걱정스러운 게 첫 번째가 일단 이게 저금리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 10%이던 시절에 10억 부자라는 건 그렇죠. 연 1억의 이자를 포기한 거예요. 네.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자꾸 도입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건 그 사람이 1억의 예금 수익을 포기한 대가로 거기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짜리 집을 사는 데 따르는 이자 포기 부담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집에 사는 데 따르는 안도감, 더 나가서 임대로 자꾸 이사 다니는 과정에서 가구도 상하고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 되게 힘들잖아요. 네. 여기다가 뭐 복비도 말도 못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그와 같은 이사를 다니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임대료도 나가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회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저금리의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도 일단 저금리 효과가 지적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임대차 3법이 불러일으킨 이 방아쇠가, 나비 효과가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됐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음 계약 갱신할 때, 이번에는 연장하더라도 다음 계약 갱신 때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를 갖게 되신 분들 중에 일부가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갭이 적은 아파트들,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 가격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의 가격이 좀 좁은 아파트들 위주로. 그래서 지난해 아주 놀라운 일이 이야기하자면 지난 8년 만에 처음으로 네. 강북 부동산 가격이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어요. 아,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게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올해가 공급 절벽, 입주 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같은 입주 절벽 장에서 게다가 유동성도 떨어졌죠.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 채운다고 다들 집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세 주시던 분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물량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 입주 물량 감소할 때가 전세가 상당히 오르거든요. 안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2021년에 특히 상반기가 좀 저는 걱정된다. 상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계절적 요인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보선이 있어요. 보궐선거가 있어요. 4월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이미 신공항 이슈가 이렇게 다시 뜨거워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공항 이슈가 이렇게 부각될 정도로 개발 이슈가 부각되는 시기에 과연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시장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두 번째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이사를 잘 못했어요. 집도 잘 안 보여줬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아무튼 백신이든 뭐든 봄철에 상대적으로 그때 비해서 여건이 좀 나아진다고 저희가 이제 네. 애써 위안을 한다라면 이 과정에서 이 전세 수요나 이사 수요가 굉장히 발생할 때 이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마찰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네. 두 가지 계절적 요건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뭐 6월 전에 집을 팔아야 뭐 양도세 절감한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상반기가 지난해 연말에 기세를 이어받아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는 6월 이전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좀 흥미롭네요. 작년도 뭐 6월 전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6월 전에 집값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 많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쇼크로 종합주가지수 1,400 갈 때도 집값 빠졌습니까? 네. 안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런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더 나가서 차입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세금 좀 내더라도 집을 보유하는 데 따른 이익이 더 높다고 생각될 때 앞으로 더군다나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생각되는데 네. 그렇게 아주 세금이 중과의 대상이 되고 하시는 분들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통계까지만 놓고 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가 더 늘어난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신희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야, 네. 인플레 온다 걱정이 있던데 집값도 규제를 이기고 인플레에 합류할까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이신데 첫 번째는 인플레가 오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더라도 약하게 온다. 왜 그러냐? 공장 가동률 70%다. 이게 뭔 말이냐면 100만 대 생산섭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지금 70만 대 생산 중이에요. 그런가요? 네. 네, 끔찍한 이야기죠. 작년 평균이 오. 70%.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첫 번째, 신입 뽑겠습니까? 저 2021년 졸업생들 걱정입니다. 신입 직원. 예, 신입을 뽑겠어요? 땅집구도 뽑으실 때 고민 한 번 더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도 EAR 리서치에서 신입사원 뽑는 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대가 98년 IMF 세대만큼 힘들 수도 있는 세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임금이 못 오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공장 가동률 70%라는 이야기는 재고가 쌓여있다는 뜻인데 야적장에 쌓여있는 재고가 1년 지날 때마다 연식 바뀌는데 이거 할인 판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몇 아주 잘 팔리는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 자동차 사러 한번 신차 시승하러 한번 가보시면 딜러들이 상당히 많이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게 인플레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가 만에 하나 난다면 부동산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심리, 아까 이야기했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세금도 겁나지 않아요. 두 번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생각되는데 야 신축이 늘지를 않는데 우리 집은 15년 돼도 신축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이게 바로 금리잖아요. 근데 금리가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나서 2010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리 인상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정책금리 2% 인하했던 게 다시 4%까지 올릴 때 2010년부터 한국이 다른 나라 다 금리 동결하는데 한국부터 올렸어요. 네. 한국은행이 상당히 매파적인 은행이에요. 인플레 좀 나고 물가 좀 오른다 생각되고 경제 회복됐다 싶으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 하우스푸어 사태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최고 무서운 적은 인플레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좋을 때는 언제냐? 예, 인플레, 물가는 안 오르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될 때. 이게 제일 좋죠. 지금이죠. 네. 좋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소득 전망이 밝아지거든요.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왜 이렇게 서울이랑 지방 집값들, 지방도 요새 최근에 일부 대도시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집값 분위별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배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더 비싼 집은 더 비싸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직장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죠? IT. 두 번째가 뭐죠? 금융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 속에서 증권사 직원들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왜 그만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그만둔 것 같아요. 오래 그만둘 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금융과 IT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들의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못 올리는데 소득 전망이 개선되면 사람들의 여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 제가 그래서 2021년 상반기가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반기는 모르지만 상반기는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또 인플레도 없는데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가격 상승의 압력이 상당히 강한 시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오를 것이냐. 부동산은 지역적이잖아요. 다 다릅니다. 길거리 큰 도로 하나만 건너가도 상권 다 달라지는 거 우리 순식간에 느끼는데 네. 전국 단위 집값을 전망하는 건 참 의미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들의 집값이 오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이렇게 뭐 출렁거리면서 저희들 표현으로는 풍선 효과가 네.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주도 지역은 여전히 서울 수도권이 아니겠냐라고 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설문에서 저희가 홍 대표님께 질문 드렸을 때 올해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희가 보기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입주 물량 감소, 신도시 사전 청약, 보유세 급등 이런 것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전세난을 그게 들어주셨거든요. 제일 걱정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예, 전세 수급 지수 그 KB 부동산에서 나온 전세 수급 지수가 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값을. 네. 제가 참고로 KB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KB 연구소 분들하고 이렇게 예전에 태스크포스 미팅도 하고 또 거기 데이터도 제가 예전 데이터들 최근에 공개되는 데이터와 달리 예전에 조사했던 데이터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성격이. 네. 그런 데이터도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숫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전세난이 이렇게 심해지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4월 이사철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네. 그럼 그때 이사를 하려면 설 전에 일단 뭔가 보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2월 초에는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좀 만만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뭐 전세 경매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전세 입주하려는 분이 네. 모여서 제일 많이 적어내신 분이 전세 입주 결정되는 그 해프닝을 우리가 네. 봤잖아요. 이런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 전세 가격이 밀어올리는 주택 가격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전망 대략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멀리 봤을 때 말이죠. 이게 또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작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 몇 년 전만 해도 2030년쯤 되면 인구가 감소할 거다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빨라진 거거든요. 뭐 이게 저도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1990년에 신생아 수가 65만 명이었는데 작년 27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고요. 예컨대 뭐 10년, 20년 후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장기 요인으로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 단위 집값 상승률은 이제 둔화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무려 만 26년 연속 토지 가격 하락했어요. 네. 자, 그런데 2003년부터 동경, 2005년부터 오사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일본 30년 빠졌다만 기억하시는데 그거는 선정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아파트를 봐야죠. 특히 인구 3,8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쿄 메갈로폴리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세계 최대의 도시 지역인 도쿄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2003년 바닥 치고 난 다음 더블 났습니다. 우리보다 사실 더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우스포 사태 때 조정받았다 인제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 이유를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동경도 인구는 전체 일본 인구가 줄어든 지 15년이 지났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이죠. 그죠? 우리 뭐 다 아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부유한 지방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지역으로 가서 자기 아들, 딸들이 또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또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수요들,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친밀감에 대한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향에 계속 계신 분들이 주변에 지인들이 마을이 쇠퇴하는 가운데 네. 돌아가시니까 외로움을 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러스터 효과라고 합니다. 집계 효과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경이나 오사카 또는 뭐 북큐슈 지역처럼 나고야 지역까지 해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일본의 대도시 지역인데 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 관련 일자리들이 거기서 집중되니까 뭐 당장 일본을 생각해 보면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뱅크의 회사에 막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들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지역 회사들도 되게 많았지만 점점 벤처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핵심 지역에 유입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벤처 해보시는 분들, 스타트업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돈이거든요. 왜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자주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 뽑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표님, 벤처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가장 좋은 리크루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네. 벤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접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가장 좋은 스카우트 대상이에요. 따라서 이런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인구 감소의 시대가 나오면서 네. 전국 단위 집값이 같이 움직이는 일은 이제 저는 없을 것 같다. 도시 집값을 계속해서 상승할 그 수 있다. 도시도 이제 흥망성쇠를 네.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도시냐를 좀 감안을 해줘야죠. 그 도시에 있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던지잖아요. 한국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도 힘들어지겠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삼성전자가 잘 되기, 또 SK하이닉스가 잘 되기를, 더 나아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제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 1, 2년의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1, 2년 동안 가장 지금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은 바이오랑 그리고 정보통신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산업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원까지 미 메갈로폴리스에서 거대 메갈로폴리스에서 지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곳은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었습니다.